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어제 수요일까지 시장을 마무리해 보니까 공매도 금지 조치 거의 일일 천하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대장주 역할을 했던 에코프로 그룹주까지 거의 10% 이상 동반 급락했습니다. 최근 공매도 금지 조치, 여러 가지 공매도 제도에 문제점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의 펀더멘탈 그리고 현재 가격 사이에서 잣대로 잘 좀 가늠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트 보겠습니다. 빨간 선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최근에 4.5%까지 급격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미국 거시경제 지표들 나쁘게 나오고 있고요. 기업 실적들마저도 그렇습니다. 바로 펀더멘탈의 변화입니다. 파란 선 WTI 국제 유가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락세가 아주 확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글로벌 경제 수요의 위축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2차 전지로 돌아와서 2차 전지 최근에 펀더멘털 안 좋습니다. 전기차 수요 위축되고 있고요. 생산 조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펀더멘털의 변화를 잘하게 깔고 있는 최근 2차 전지주의 지금 현황입니다. 자, 미국 소식 그리고 외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이가흔 캐스터 수고하겠습니다. 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장기간의 랠리를 펼친 만큼 이 피곤함 속에 매물이 좀 출회된 것으로 보입니다. 종목별 장세가 펼쳐졌고요. 보합권 등락에서 멈추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 랠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플을 꺾고 시총 1위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도 6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빅테크 위주로 랠리가 이어지게 되면서 시장 하단을 좀 탄탄하게 방어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기사로 좀 짚어보고 있고요. 먼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10년물 국채 금리, 국채 입찰부터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실제로 4.519%로 집계가 됐습니다. 재무부가 약 400억 달러 규모의 10년물 국채 입찰에 나선 건데요. 10년물 지난번 10년물 국채 입찰과 비교해 봤을 때는 약 20억 달러 늘어난 규모입니다. 입찰 결과 10년물 국채 발행 금리는 4.519% 수준이고요. 응찰률은 2.45배로 나타났습니다. 응찰률은 재무부가 내놓은 국채에 얼마나 많은 입찰이 들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국채 수요가 강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2.45배, 지난번 6번 입찰 평균이 2.49배였는데요. 이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을 좀 했고요. 지난번 2.5배보다도 낮은 수치였습니다. 한마디로 수요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마냥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다라고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 유가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배럴당 75달러 선이고요. 금 가격 같은 경우도 1973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유가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지속하는 모습입니다. 브렌트유도 마침내 배럴당 80달러 선이 좀 깨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최근 중국의 경제 지표 둔화에 따라서 수요 부진이 우려됐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공급을 늘릴 것이다라는 이 소식 속에서 가격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사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내용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Power calls for flexibility in Fed forecast method라는 기사입니다. 파월 의장이 연준에 대해서 경제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이 필요하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현지 시각 8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준 조사통계국 100주년 기념 컨퍼런스 개회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파월 의장은 연준 이코노미스트들은 경제 전망과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이 필요하다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최첨단 예측 모델로 무장을 하고 경기가 비교적 차분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은 종종 우리를 놀라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전통적으로 경제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수학적 시뮬레이션을 넘어서서 생각을 좀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추후 통화 정책을 어떻게 운용할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바는 없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파월 의장은 IMF가 주관하는 연례 리서치 컨퍼런스에 참석하면서 글로벌 통화 정책에 대해서 패널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때문에 시장은 이 부분 또한 주목을 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관련된 내용도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Millennials are struggling with credit card debt. New York Fed Study Finds라는 기사이고요. 미국의 젊은 세대들이 신용카드 빚에 허우적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뉴욕 연은이 가계 부채 분기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 신용카드 부채는 1조 800억 달러, 한화로 계산해 봤을 때 약 1,409조 760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분기보다 4.6% 늘어났다고 합니다. 1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1,540억 달러, 한화로 약 201조 원이 늘어난 수치이고요. 뉴욕 연은이 관련 데이터를 추적한 1999년 이후로는 최대치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연준은 전자상거래의 증가 그리고 강력한 미국 경제가 이 신용카드 부채를 늘리는데 가장 주된 원인이 됐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용카드 연체율입니다. 9월 기준으로 약 3%가 연체인 상태로 전분기보다는 2.7%가량 상승한 건데요. 미국 경제와 노동시장이 여전히 탄탄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이런 연체율이 급증하는 것이 다소 아이러니하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연체율은 자동차나 학자금 대출을 받아온 밀레니얼 세대에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전문가들은 이자율이 높은 상황에서 신용카드 부채와 또 연체율이 함께 증가하는 것은 경제에 있어서는 다소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뱅크레이트에 따르면 지난주 기준으로 신용카드 이자율은 20.7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최근에는 좀 훈풍이 불어오는 듯한 분위기를 보이곤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안 문제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긴축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미국 정부로서는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미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 그리고 기업 실적의 악화로 함께 좀 이어지게 될 텐데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정책적인 모멘텀까지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인 섹터의 움직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방어주, 유틸리티의 낙폭이 좀 컸고요.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서 에너지 섹터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기술 섹터 그리고 부동산 섹터가 조금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30년 모기지 금리가 7.61%로 9월 말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6월 초 이후부터는 주택 구입 신청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2회 연속 금리를 좀 동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힘을 좀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특징주들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라이 릴리 함께 보실 텐데요. 전일 대비해서는 3.2%가량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 FDA가 일라이 릴리의 당뇨병 치료제인 몬자로를 다이어트 약으로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잽바운드라는 상표명으로 이 다이어트 약을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체질량 지수 BMI가 30 이상이거나 고혈압 등 체중 관련 합병증이 있는 BMI 27 이상의 성인에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가격으로 따져봤을 때는 한 달 기준으로 139만 원으로 현재 책정이 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블랙록 함께 보실 거고요. 전일 대비해서는 0.98%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글로벌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미국 에너지 기업
기업인 옥시덴탈의 공기 포집 프로젝트에 5억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7,222억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공기 포집이라고 하면 탄소를 대기 중에서 걸러내는 기술을 의미를 하는데요. 즉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모두 모아서 필터나 화학 용매를 통해서 직접 걸러내게 됩니다. 이렇게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건축 자재, 농산물 그리고 연료 등에 다시 한번 재사용되는 구조를 좀 가지게 되는데요. 옥시덴탈과 블랙록은 공기 포집 시설인 스트라토스를 개발하기 위한 합작 회사를 설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스트라토스는 2025년 중순부터 운영을 시작하겠다라는 목표를 좀 가지고 있고요. 미국 텍사스주에 현재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완공 시에는 연간 최대 5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기 포집에 대한 투자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공기 포집은 비용이 좀 많이 들고 입증이 되지 않은 기술이라는 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투자를 통해서 공기 포집에 대한 인식도 조금은 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히려 투자할 만한 기술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직 가시화된 것은 없지만 이 또한 미래를 좀 성장성을 본다면 매력적인 투자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GM 볼 거고요. 전일 대비해서 2.99%, 약 3%에 가까운 하락률 보이면서 오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제너럴 모터스의 자회사인 크루즈와 관련된 소식을 좀 준비를 했고요. 크루즈의 경우에는 이 회사 자체 안에서는 자율주행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자회사인 크루즈가 운행하던 무인 택시 400여 대를 모두 철수하고 일시 영업 중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 중단에 이어서 이제는 생산 중단에도 함께 나서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요. 일단 영업 정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크루즈의 무인 택시인 로보택시가 운행을 시작한 이후 잇따라 계속해서 사고를 내면서 캘리포니아주는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크루즈 측은 신뢰 회복 방안을 찾겠다라면서 영업 중단을 선언한 바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생산 중단까지 함께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영업 재개가 요원한 상황에서 이미 수백 대의 차량을 생산한 만큼 생산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즉 시장에는 충분한 공급이 있으니 수요가 다시 생길 때까지 생산을 중단하고 영업 재개를 위한 다른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의지로 풀이가 되고요.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 우리 시장에서도 계속 주목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크루즈의 사례에서처럼 아직 안정성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검증받은 상태는 아닌데요. 크루즈가 이번 일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자율주행과 관련한 사건, 사고의 기준점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8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달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호실적, 공매도 금지, 양날개, 게임주 부활. 네, 어제 게임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섹터별로 큰 상승세를 보였던 가운데 유독 게임주가 크게 상승세를 연출했었는데요. 올해 내내 부진한 주가에 투자자들의 마음을 굉장히 아쉽게 했었던 게임주, 어제 하루만큼은 투자자분들께서도 아주 환호성을 지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화면 살펴보시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크래프톤은 10% 넘게 뛰었고요. 액토주도 상한가, 그리고 위메이드도 폭등한 하루였습니다. 외국인 역시 쇼커버링의 매수세를 계속해서 보여줬고 이 신작도 줄지어서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수익성 역시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증권사는 어제부터 이 게임주 개별 종목에 대해서도 목표가를 줄지어 상향 조정한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자, 그럼 종목별로 얼마나 크게 상승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그리고 위메이드 플레이도 상한가 직행했고요. 컴투스 홀딩스가 21% 폭등, 그리고 크래프톤 10%, 네오위즈 홀딩스도 11% 넘게 상승하면서 어제 전반적인 큰 상승세를 이뤘습니다. 외국인 순매수세도 굉장히 크게 들어왔습니다. 크래프톤이 418억, 그리고 펄어비스 41억 원, 델브시스터즈가 16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굉장히 크게 들어왔었던 하루였는데요. 수급 역시 굉장히 개선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게임주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매도 금지에 따른 쇼커버링 수혜주를 지금 꼽으라면 단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주가 계속해서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요. 연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도 살펴보시면 어제 급등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던 가운데 업계에서는 게임주 상승 배경의 원인으로 단연 공매도 금지에 따른 수혜주를 꼽고 있는데요. 공매도 금지 직전 전 거래일인 이달 3일 기준은 게임업계 시가총액 상위 6개사 크래프톤, NC소프트,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위메이드의 공매도 잔액은 무려 3,500원이 넘게 달했었습니다. 크래프톤이 850억 원으로 단연 가장 많았고요. 펄어비스와 넷마블이 그 뒤로 이었습니다. 공매도 잔액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쇼커버링에 따른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는데 이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외국인 순매수세가 크게 들어왔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여기다 덧붙였습니다. 2023년을 요약했다라면 이 호황 속에 빈곤이 찾아왔다라는 이 리포트를 통해서 게임 업계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상장을 했었는데 사실 올해는 좀 많이 부진했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내내에도 게임주가 조금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속에서 이번 실적 개선감과 그리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게임주 다시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글로벌 게임 산업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돌고 있다라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게임 산업이 진짜 망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글로벌 호황입니다. 라고 이렇게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좋은 리포트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게임 업계, 게임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보내기도 했었는데요. 위메이드 대표인 장형국 대표는 미르4와 그리고 중국 판호 발급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을 어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위메이드의 자사 핵심 지적 재산권 IP를 활용해 개발한 게임 미르4와 미르M을 내년 중국에서 다시금 출시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보내는데요. 최근 미르 IP를 두고 근 20년간 경쟁을 벌여왔고 또 법정 다툼을 이제 막 끝낸 만큼 게임 업계들의 앞으로 중국 시장 점유율이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전망 역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어제 진행된 실적과 관련된 투자 설명회에서 현재 중국 파트너사와 미르4 그리고 미르M 이 퍼블리싱 계약 초안을 주고받는 등 계약에 대해서 더욱더 점진적인 부분을 앞으로 점칠 수 있다라는 등 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었는데요. 오랜 준비로 중국 판호 발급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며 미르가 중국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갖고 있는 게임인 만큼 앞으로 중국 시장 역시도 점유가 크게 넓힐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크래프톤과 관련해서는 오늘 증시 9에서 증권사 리포트 시간에 더더욱 자세히 다뤄볼 테니까요. 앞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게임주 다시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요. 유가 3개월 만에 최저치 70달러 아래로 하락. 아까 외신에서도 전달드렸습니다만 유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살펴보시면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 장기화 여파에 계속해서 하락 압력을 받고 있고요. 이 WTI 국제 유가와 브렌트유는 이틀간 5% 넘는 폭락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팔 전쟁에도 원유 공급이 양호한 데에 따른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국제 유가가 7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라는 분석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제한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재부상했기 때문에 유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유가 지금 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새벽 6시 한 47분쯤 제가 가지고 온 자료에 따르면 WTI 국제 유가는 2023년 11월 지금 선물 가격인데요. 75달러 선 2% 넘게 떨어졌고요. 그리고 브렌트유 역시도 2% 넘게 하락하면서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팔 전쟁 때문에 월가 그리고 많은 투자 업계에서는 유가가 계속해서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는데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160달러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전망 역시
역시도 내놨었는데 다만 유가는 그와 반비례하면서 계속해서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방 압력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데 그간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WTI 국제 유가는 물론 브렌트유는 90달러 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그리고 이달 들어서 80달러 선을 점점 하회하더니 지금 77달러 선을 계속해서 웃돌고 있는데요. 전날에도 국제 유가는 4% 넘게 빠지면서 3개월 만에 최저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날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전쟁 확산으로 인해서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는데 우려를 했었죠. 다만 전쟁이 아직까지는 석유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라는 판단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긴축 장기화를 보여줄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유가는 하방 압력을 더욱더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역시도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이 항공주는 떨어지고 정유와 석유 업계는 상승을 했던 반면에 이제는 앞으로 이러한 변곡점을 중심으로 좀 계속해서 좀 하방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는 이 업종별로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업종별로 가지고 있는 종목 역시도 옥석 가리기가 더욱더 필요한 전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 어제 크게 발표를 했었죠. 갤럭시 S24에 들어갈 삼성 가우스 번역 코딩도 한다라는 부분 삼성전자에서 헤드라인으로 내걸었는데요. 생성형 AI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크게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면요. 이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삼성 가우스를 어제 보여줬는데 이 머신러닝 기술 기반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언어, 이미지 등 생성 기능을 갖췄고요. 이 개선 작업을 거쳐서 연내 임직원을 먼저 사용하게끔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블릿 PC 등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우스가 머신러닝 기반으로 개발이 됐고 크게 언어 모델, 코드 모델, 이미지 모델 등으로 구성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살펴보시면요. 생성형 AI 최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들의 패턴을 학습해 추론 결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 즉 기존 AI가 데이터와 패턴을 학습해서 대상을 이해했다면 생성형 AI는 기존 데이터와 비교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창작물을 탄생시킨다라는 데 방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까지 증식할 증식구 원고를 직접 작성했다면 앞으로는 생성형 AI를 통해 저에 대한 이미지를 넣고 제 목소리를 넣고 그리고 최근까지 제 대본을 넣는다면 앞으로 내일 대본 작성해줘라고 이렇게 이 생성형 AI에게 전달만 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대본이 나오는 그런 생성형 AI 작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게 기대감이 더 클지 오히려 우려가 더 클지는 아직까지는 반반한 그런 모습 가운데 다음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만 하더라도 101억 원이었던 그런 시장이 지금 30년에는 앞으로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10배 가까이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생성형 AI 시장은 더욱더 크게 확장해 나갈 전망입니다. 글로벌 여러 회사에서도 계속해서 생성형 AI를 앞다퉈서 시장 경쟁력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국내 회사들 역시도 이 앞다퉈 경쟁력을 더욱더 키워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픈 AI가 지난해 11월 챗 GPT를 출시한 이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면서 경쟁 구도를 구축하고 있었는데요. 국내에서도 LG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주요 기업들의 자체 개발 AI를 놓고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성형 AI 시장 더욱더 커져갈 전망으로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 역시도 주목받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그 내에서도 어떤 종목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지 최선호주 역시도 저희 증시8 증시9에서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천재 수학자 칼 프리드히드 가우스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힘입어서 앞으로 삼성전자는 해당 과학자, 수학자처럼 더욱더 똑똑하게 이 AI를 활용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의 핵심 키워드가 될 부분이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더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신세계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소비 침체의 실적 주춤, 4분기는 반등할 것, 3분기
3분기 실적이 좀 아쉽게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이 집계된 결과가 좀 예상치보다 조금 더 아쉽게 나왔던 가운데 이 신세계가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로 소비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신세계 백화점이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동기에 준하는 매출을 기록한 데다가 신세계 DF, 센트럴시티 등 연결 자회사가 이 개선된 실적을 보여줌에 따라서 3분기는 어려웠지만 4분기는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 역시도 함께 내놨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은 14% 넘게 줄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으로 계속해서 꼽혀지고 있고요. 백화점 영업이익이 그중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중국 소비 개선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중국에 대한 그런 보따리 상인들이 유입이 된다라면 이 백화점과 면세점 쪽은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들 아직까지는 그래도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 4분기로 기대가 되는데요. 면세점, 호텔 등 연결 회사 약진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요? 이 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 DF 매출이 4천억 원이 넘게 집계가 되면서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는 49%가 넘게 줄어들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증가했다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보따리상이 지급하는 수수료를 줄여서 전체 매출액은 줄였지만 개별 여행객 비중이 늘면서 수익이 늘었다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신세계 관계자는 앞으로 배당 역시도 더욱더 늘려가면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4분기 실적 개선과 그리고 4분기 앞으로 계속해서 주가 추이를 더욱더 높여가겠다라는 이야기, 의지까지도 내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까지 조금 더 덧붙여서 들어볼 테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애플 잡아라, 삼성, 구글, 퀄컴, XR 동맹, 내년 3만 대 출격.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헤르메스 스타 우리 김신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메타버스 테마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것 같은데 헤드라인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시죠. 네, 관련해서 정말 오랜만에 관련 뉴스가 나왔지 않나 싶은데 그동안 VR 관련 종목군들, 특히 메타버스 같은 종목군들은 지난 6월 이후에 이렇다 할 소식이 없었어요. 물론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우리의 귀에 들어오기까지 시간은 좀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뉴스가 좀 부재했던 이유가 그동안 투자했다고 나왔던 뉴스가 좀 계속해서 이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나왔는데 오랜만에 애플, 좀 삼성 쪽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관련했을 때 삼성, 퀄컴, 구글 쪽에서 동맹을 지난 2월에 맺었었는데 관련 제품을 내년에 출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관심이 기대를 많이 했던 VR 쪽에서의 생산이 본격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관련했을 때는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VR 섹터 같은 경우는 관심이 좀 많이 부재했던 게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그동안 좀 줄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메타버스 섹터 자체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히 인기가 많다가 리오프닝 진행하고 우리가 야외 활동 많이 하게 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인기도 사라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콘텐츠도 굉장히 그 수가 많이 줄었던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6월에 애플 쪽에서 비전 프로라고 VR 기기를 프로토타입을 출시를 했는데 시장에서 외면을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고가인 부분, 그러니까 400만 원대이다 보니까 사실상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참패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
VR 기기, 메타버스, OLED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줄었지만 하지만 다시 한번 이런 뉴스가 조금씩 나오고 거기다가 더해서 내년에 VR 기기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보니까 내년도를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VR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어요. 애플 그리고 삼성, 메타 쪽에서의 3파전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VR 기기 같은 경우에는 메타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메타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전략으로 100만 원 이하대의 기기를 출시를 하면서 시장에서의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0월에 메타 퀘스트 3라는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100만 원 이하예요. 가장 비싼 제품이 89만 원대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시장의 점유율도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고 거의 과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점유율을 바탕으로 MR 쪽에서의 공략을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메타가 LG와 함께 손을 잡고 좀 신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애플과 삼성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는 관련 제품, 신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도 내년 초에 MR 첫 기기라고 할 수 있는 비전 프로가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면서 갈게요. 네, 사진 한번 보면서 가겠습니다. 네, 지금 좀 정리를 해놨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도 내년 초에 XR 기기 비전 프로를 출시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지난 6월에 프로토타입 공개한 거에 이어서 좀 새롭게 출시를 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변함이 없어요. 3,500만 달러라고 좀 고급화 전략을 취하기도 했는데 시장의 반응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대중화 전략으로 좀 진행을 해서 가격대가 살짝 낮은 최대 2,500달러 수준의 보급형 제품도 준비를 했는데 애플이 보급형 제품도 준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애플이 지금 신제품을 출시를 하고 그리고 관련 시장에서 계속해서 문을 두들기고 있다라는 의지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애플이 XR, VR 기기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구글과 퀄컴과 함께 XR 기기 동맹을 맺었고 내년 하반기에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물론 물량 자체는 많지는 않아요. 3만 대 정도 출시가 예정인데 약간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을 어느 정도 살피기 위해서에 대한 물량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삼성도 그동안 XR 기기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2014년, 2018년에 VR 기기를 출시를 했는데 그동안 시장의 외면을 많이 받고 단종을 했어요. 그만큼 삼성의 입장에서는 관련 시장에 계속해서 진출했는데 성공을 하지 못하고 점유율을 뺏어오지 못한 그런 시장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이쪽 시장을 새로운 먹거리로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신제품을 출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관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XR 기기 시장에 대한 수치 전망치를 봤을 때 2022년, 2023년 같은 경우에는 XR 기기의 생산량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1,000만 대 이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24년, 그러니까 삼성과 애플 쪽에서 신제품을 출시를 하게 됨으로써 XR 기기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폭의 생산량을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특히 2027년 같은 경우에는 7,500만 대. 물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CCS 인사이트 쪽에서의 자료이지만 관련했을 때 이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계속 가져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워낙 스마트폰 자체가 하드웨어적으로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교체 주기가 2년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쪽 기업들이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같은 또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대신에 애플 워치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것처럼 이들 기업도 XR 기기를 그런 시장으로 끌어올리려고 한다. 그런 시장에서 봤을 때 내년부터 이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한다면 관련 종목군들의 주가가 바닥권에 있을 때 지금부터는 슬슬 관심 있게 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기업들이 앞다퉈서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키워드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어떤 종목을 수혜 종목으로 꼽아야 하는지 바로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련했을 때 좀 키워드로 보면은 OLED 쪽에서의 잡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XR 기기가 출시를 하게 되면 해상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해상도로 계속해서 올리려면 LCD가 아니라 OLED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OLED 같은 경우는 애플 쪽에서 좀 픽을 했어요. 그동안은 스마트폰에만 OLED를 적용했다면 이제는 아이패드 쪽에서 OLED를 전환하게 되면서 OLED의 수요 자체는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 그러면 관련했을 때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되면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OLED 같은 경우에 8세대 쪽으로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관련 종목군들의 수혜가 예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좀 관련 섹터라고 볼 수 있는 쪽이 OLED 대장주 혹은 장비, 소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관련 종목군들의 주가가 바닥권에 위치해 있기는 해요. 바닥권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저는 투자를 할 때 조금씩 우선순위를 두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쪽은 아무래도 장비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애플 쪽에서 OLED를 사용을 하겠다라면 라고 하면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OLED 같은 경우에 세대가 윗세대로 올라갈수록 장비도 새롭게 교체를 해야 해요. 그러면 장비 쪽에 대해서 새로운 수주가 나오게 되고 장비주에 대한 매출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OLED 쪽에서의 새로운 빅 웨이브가 불게 되었을 때 특히 새로운 신제품 쪽에서의 수요가 나왔을 때 장비 쪽에서의 수혜가 가장 먼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서 장비주를 먼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애플이 OLED로 전환하고 뭐 아이패드라든지 맥북이라든지 이런 쪽은 26년, 27년부터 본격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애플이 OLED를 적용할 때 그러니까 신제품 출시를 할 때부터는 소재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는 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사실 이렇게 뭐 나쁘게 말하면 뭐 재미는 없어요. 아무래도 굉장히 업황 자체가 그렇게까지 돌아오진 않았고 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자금에 대한 문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좀 운영에 대한 좀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가장 먼저 관심 있게 볼 쪽은 장비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했을 때 가장 먼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 소형 OLED 증착 장비 기업이에요. 그동안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자금력이 굉장히 빵빵하게 나와서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금력이 좋지는 않아요. 뭐 적자 같은 경우에도 6개 분기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실제로 돈이 굉장히 부족해서 LG전자로부터 차입금을 빌렸습니다. 그만큼 재정적으로 좀 악화가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저렴한 장비를 쓸 수밖에 없는데 선익 시스템이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가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LG 디스플레이가 아직까지 투자를 본격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출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쪽이 선익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OLED 증착기 쪽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고 있고 그리고 애플 쪽에서 가장 고집을 했던 기업이 캐논도키의 증착기라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 제품이 좋기는 좋은데 굉장히 비쌉니다. 한 1조 정도인데 선익 시스템의 증착기 같은 경우에는 캐논도키와 대비했을 때 약 40% 정도 저렴하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의 입장에서는 선익 시스템의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LG 디스플레이 투자가 본격화가 되었을 때 수혜를 함께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 OLED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 한 1순위 정도로 한번
그 1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일면 전문가는 애플 잡아라, 삼성, 구글, 퀄컴, XR 동맹을 꼽아봤습니다. 그중에서도 OLED 장비를 좀 수혜 섹터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라운텍과 선익 시스템을 최선호주로 꼽은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더 눈여겨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목요일 아침 8시 반 지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털 대 펀더멘털 계속적으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종목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털로 크래프톤 게임 회사죠. 펀더멘털로 롯데 쇼핑 이렇게 두 종목입니다. 크래프톤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하나 지난번에도 2주 전에도 제가 크래프톤 말씀드렸죠. 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뛰었습니다. 자, 크래프톤 주가도 올랐고 위메이드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넷마블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밑에 있다가 이제 고개를 약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레이더에는 이 세 개 회사가 걸려 나왔는데 오늘은 제가 크래프톤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도에서 잘 나가고 있고 또 하나는 신작 게임에 대한 출시 기대감입니다. 요 두 개 때문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최근에 뭐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하고 교보투자증권 이제 복수로 된 걸 제가 봤는데요. PC 매출 쪽은 여전히 뭐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7.5%, 3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매출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 쪽,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PC보다는 핸드폰이죠. 그래서 9.4%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많이 좋아졌는데 BGMI입니다.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죠. 이게 배틀그라운드. 그러니까 뒤에 있는 I 요게 인디아입니다. 인도에서 매출이 동시 접속자도 많고 사용자도 많고 매출은 상당히 올라가는데 비용은 적절히 통제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익이 생각보다 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여기 BGMI 때문에 지금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증권사들은 뭐 목표 주가를 더 올릴 수도 있죠. 그런 모멘텀이 어제 주가의 강세에 그대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죠. 신작들 지금 줄줄이 대기한 게 벌써 3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게 크래프톤 주가가 좀 시원치 않았던 것은 신작 기대감이 많이 좀 없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새로이 신작 기대감이 지금 형성돼가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주가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들은 이런 게 만약에 신작 중에서 한두 개만 터져도 보상이 충분히 올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주가는 먼저 달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SK증권에서 이제 리포트를 냈는데요. 여기서는 모바일 매출 반등, 아까 얘기한 그 얘기입니다. 이 회사 BGMI, 인도 회사에서 BGM, 아까 M자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M이 바로 모바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매출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 어디에서? 특히 인도에서 많이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컨센서스를 무려 31%나 상회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작도 여기에 플러스 요인으로 SK증권 또한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19만 3,900원까지 어제 막 올라갔었죠. 거래량도 뭐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늘 때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순수하게 사들어오는 그런 새로운 이제 매수 수요도 있고 이쪽에서 공매를 친
그런 사람들이 숏 커버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공매도 금지 제한 이것 때문에 공매도가 많이 이게 숏 커버 하는 거 아니냐? 숏 스퀴즈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요 회사들은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분위기가 지금 현재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공매도 잔고는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50만 주 정도에 불과하고요. 전체 상장 주식 수의 1.0%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0으로 내려가는 공매 잔고 0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1% 정도면은 제가 지난번에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두 개 시장에 있어서의 공매도 잔고율 평균은 0.4%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50만 주인데 여기서 좀 더 내려갈 수가 있겠죠. 한 30만 주 정도는 더 내려갈 수는 있다. 평균까지 가려면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뭐 크게 여기 도움되는 거는 며칠 상관에 끝날 거다. 펀더멘탈을 좀 보고 신작 기대감을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역사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뭐 여전히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여기서 이 가격에서도 이렇게 많이 올라온 데서 쳐다보는 이유는 이걸 보는 거죠. 역사적인 밸류 밴드로 보면 밑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밸류 같이 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역사적 밸류 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동종 업계 내에서도 볼 수도 있고 역사적 밸류를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역사적 밸류 하단에 있습니다. 자, 절대적으로 봐서는 14.2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스피는 10배입니다. 코스닥은 19배입니다. 코스닥 19배 대비해서는 14.2배는 비싸지 않죠. 그러니까 14.2배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오는 거고요. 위메이더 주가가 최근에 좋았습니다만 25.4배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따라가도 되실 그런 주식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거는 목표 주가 대비 마이너스 3%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가 내려가야 될 것 같고요. 크래프톤은 여전히 18%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분위기 아주 좋아진 크래프톤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펀더멘탈로 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오늘은 아주 구경제 주식이죠. 롯데 쇼핑입니다. 자, 제가 제목을 달아왔는데요. 장기 소외주의 반란이냐 이런 생각으로 최근에 우리 증시팔 증시구에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신 게 바로 GS 리테일, 이마트 이런 주식입니다. GS 리테일 볼까요? 여기 노란데 이게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최근에 주가가 올랐죠. 이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롯데 쇼핑도 여기 빨간 줄로 되어 있습니다. 롯데 쇼핑 또한 이렇게 빨간 줄로 된 건데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 고유의 지금 기업의 변화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오늘 오프닝 멘트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5%대까지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도 빠지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뭔가요? 글로벌 수요가 생각보다 좀 약화되고 있다. 글로벌 수요가 약화되고 있을 때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략적으로 포지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요? 필수 소비재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 쪽에 있는 롯데 쇼핑이고요. 그쪽에 있는 GS 리테일, 이마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소외주가 크게 펀더멘탈의 변화가 없는데 움직이는 것은 포트폴리오에 조정이 좀 있는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신한투자증권입니다. 7년 만에 단기 순이익 오면 주가 움직일만 하죠. 그러니까 기업 특유의 뭔가 스토리도 지금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순서실을 오랫동안 기록을 했는데 이제 단기 순이익 기회가 왔으니까 어떻습니까? 주가가 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업들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자회사가 구조 혁신을 하고 있다.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회사들 여러 가지 여기 이제 비즈니스가 있잖아요. 백화점, 할인점, 이커머스, 홈쇼핑, 하이마트 다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체질 개선의 효과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신한투자증권은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최근에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 4일째 지금 사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들이는 변화를 저희는 이제 포착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매 잔고 보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냥 시장 평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공매에서 숏 커버링이나 숏 스퀴즈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펀더멘탈하게 아니면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지금 보고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봐도 아주 낮죠. 그래서 부담 없는 가격대고요. PER로 봤을 때도 8.0배. 뭐 그냥 소소하게 올라가는 회사들의 이제 성장률을 반영하고 있는 PER인데 코스피보다는 낮다. 20% 정도 좀 낮죠. 괴리를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대비 22%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크래프톤, 펀더멘탈로 롯데쇼핑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투자자들은 파월의 발언과 10년물 국채 입찰 수요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면 애플 잡아라, 삼성, 구글, 퀄컴, XR 동맹, 내년 3만 대 출격, 수혜주로 OLED 장비, 소재주를 꼽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센티멘탈은 게임주의 어닝 서프라이즈 크래프톤, 그리고 펀더멘탈은 주가 재평가가 기대되는 롯데쇼핑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